실제 전쟁이 일어날까?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성화 기자 같은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미군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만 평양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저는 그냥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성화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못할 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정말 알아야 하고 꼭 공부해야 하는 경제 이야기, 그것을 들려드리고자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을 론칭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정보는 돈이 되죠.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굴려나가야 할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픈된 공간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에 제가 답을 일일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와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이곳 김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또 단독으로 공개하는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북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에요. 신년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뜻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서 민족 대단결 개념을 다 없애버리라 라는 지시를 했어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주장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존재를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영 TV 매체인 조선중앙TV인가요? 거기에서 한반도의 지도를 보여줄 때 아예 남한의 색깔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에서 한반도의 색깔을 남과 북을 다 합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을 할 거라고 하는, 물론 적색 통일이지만 적화 통일이지만 통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군사분계선 위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만 빨간색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 파란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북한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파란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거죠. 그야말로 교전 중인 적대 국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욱더 충격적이고 어쩌면 이례적인 것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해왔던 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일성이 1971년인가요?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해서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말로는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문서상으로 합의를 받고 또 남북 공동 합의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 남과 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어떤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왔어요. 그래서 대남 공작 부서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폐기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남쪽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남쪽은 전쟁의 대상인 거고 그냥 남남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평양 남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남과 북의 합의를 상징하는 큰 아치, 이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인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할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북한 체제의 건국자이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그 건국자가 해온 일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사실은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거 늘 해왔듯이 그냥 그렇게 겁주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맨날 겁주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맨날 하는 짓이니까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심각하다, 이거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고위 당국자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도 했었고, 또 미국인들 중에서 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칼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요. 분석 기사들을. 근데 작년 9월에 Foreign Policy라고 하는 데에도 썼고, 올해 초에 2024년 1월 달에 38 North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영자 북한 전문지이죠. 여기에 보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칼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게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또 반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던데, 38 노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를 보면요, 코스피가 작년 12월 말에 2600을 넘어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에 들어오더니 계속 떨어져서 246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꽤 떨어져서 환율을 보면 1300원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1330에서 134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 상황을 뭐 의뢰 있는 그런 협박 또는 위협, 이 정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꽤 무게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남한 자체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한반도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자꾸 들어오고 뭐 전술 핵 자산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방위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그게 공격무기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폭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걱정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제 남한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남한은 이제 완전히 철저히 끊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걱정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석들이 있고, 저도 그것을 읽어보니까 이건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왜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끼리를 그렇게 부르짖던 김정은, 또 그 북한 사람들이 왜 이제 남한을 완전히 버리고, 남한은 이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적일 뿐이야 라고 규정을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한때 그 통일부 장관도 했던 정세현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SBS의 그 분석 기사를 보더라도 그런 쪽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 뭐가 두려운데, 김정은이? 제일 두려운 게 북한 내부의 변화랍니다. 북한 내부의 젊은 층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뭐 인터넷도 차단하고 뭐도 차단하고 다 차단을 하는데도 남한의 문화, 남한의 풍조가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애하고 그럴 때 남자가 여자 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러나 봐요. 자기라고 부르고 뭐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자꾸 남한 말이 북한에 퍼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이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돌아다니고, 우리 남한에서 그렇게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북한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런 것들이 사진에 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인 거죠. 그러다가 2019년에 하노이라고 하는 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한껏 부풀었죠. 오죽하면 북한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맨날 며칠을 걸려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회담장에서 트럼프가 그냥 회담 결렬됐다고 그냥 걸어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김정은으로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분노와 좌절과 뭐 그로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좌절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추측컨대는, 김정은과 직접 대담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추측컨대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냐,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전념을 한 그런 수순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김정은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 본토 공격을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협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미국도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딜을 합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경제 제재하는 것들 다 풀어줘. 그러면 나도 공격 안 할게. 뭐 이런 식의 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이 조치들이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걱정거리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자신감은 뭐냐? 저는 그것은 푸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푸틴이 와서 김정은한테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 잘해보자 하고. 사실은 푸틴의 입장에서 김정은은 예전 같으면 같이 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비교나 됩니까? 김정은하고 푸틴이? 러시아하고 이 북한하고의 국력 차이가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푸틴이 김정은을 불러서 우리 잘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었고 뭐 국빈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또 푸틴이 북한을 또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야, 봐라 말이야. 나 이제 옛날에 북한의 수령이 아니야. 이제는 푸틴하고 같이 놀아. 그럼 푸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를 그다지 크게 하지도 않았던 거고 그냥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특수 군사 작전 뭐 그 정도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뭐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상대방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무기까지 대줄 생각은 없습니다. 러시아에 석유를 사주고 뭐 수출입을 늘리고 이러는 거는 하고 있는데 무기를 직접 대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중국도. 그 러시아에게 무기를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이란하고 북한인 거죠. 그중에서 특히 북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쌓아왔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무기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러시아 표준, 러시아 기술에 의한 무기들인 겁니다.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가져가면 그대로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그냥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탈북민 출신 기자 주성아 기자라고 동아일보 기자 계시잖아요. 그 주성아 기자는 뭐 또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력 승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권력 승계를 위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한 1년 전부터 그 10살 남짓한 그 김주애라고 하는 딸을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뭐 노는 자리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ICBM 발사하는데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또 군 장성들을 잔뜩 모아놓고 뭐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 또 이 아이를 같이 앉혀놓고 이러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를 후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후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 후계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라. 주성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지 않느냐? 그건 실제로 전쟁이다. 그거는 북한이 전쟁을 벌인 것인데 그게 왜 있었느냐? 그거는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풋내기죠. 얘가 무슨 정당성이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그걸 갑자기 넘겨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북한 내부 안에서 과연 정당성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뭐 다들 시큰둥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자들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티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천안함 공격하고 연평도에다가 포격하고 남한에서도 반격을 했잖아요. 거기 원점을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인 거죠. 전쟁
이 발발을 하게 되면 반대자 뭐 이건 무조건 없는 거죠. 반대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 분위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다. 권력 승계가. 이번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김주애에게 권력 승계를 해야겠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대자를 다 무마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의사 표출 이런 건 아예 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할 것이다. 부분적인 전쟁,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거를 어쩌면 남한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 섬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주성아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승계의 과정이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것도 듣고 보면 꽤 그럴듯한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쟁이 일어날까? 실제 남한을 공격할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성아 기자 같은 분은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을 하듯이 장사정포를 꺼내서 실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대포를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그러면 뭐 아파트 몇 개 무너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북한의 그 포탄들이 위력이 별게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기보다 외벽이 파괴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성아 기자 같은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미군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만 평양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저는 그냥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주성아 기자도 마찬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압도적으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한이 강한 거예요. 비행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강한 거죠. 다만 한 가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원자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원자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한을 공격을 하면 우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을 한다면 붕괴가 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성아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못할 거다, 남한이. 왜냐? 남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반격은 평양,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뭐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권이 다 한미연합사에 가 있고 그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원점을 타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연평도에 우리가 포격을 당했을 때 포를 쏜 그 지점을 공격했죠. 하지만 평양을 공격하지는 못했잖아요. 명령을 내린 그 사령부를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사정 포를 쏜 거기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평양을 공격을 할 수는 없다. 왜?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핵 자산을 갖고 북한에 반격을 해준다면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저기 초토화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김정은이 먼저 핵 공격을 했을 때, 전술핵을 공격을 했을 때, 그 미국이 과연 반격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 논리인 거죠.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있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고 거기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타이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되는 건데 그것을 미국이 감수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요, 아니야, 그냥 엄포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들도 또 있어요. 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미사일도 수출을 하고 뭐 포탄도 100만 발 이상을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 뭐 수십 년 동안 해서 만들어 놓아서 쌓아 놓은 건데 그거를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냐? 물론 부지런히 지금 군수공장이 한 200개 된대요. 거기에서 부지런히 만들어내고는 있겠지만 그 창고를 채우려면, 병기고를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다. 만약에 전쟁을 할 나라 같으면 그러면 무기를 쌓아놓지 그걸 다 다른 나라에다 퍼주겠느냐?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박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냐? 현실적인 행동을 본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정말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이거 헷갈린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정말 많고 그 전문가들마다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판단이나 또는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잖아요. 지금은요, 이 투자 판단 또 경제 예측 이런 걸 할 때 전쟁 변수를 넣지 않고는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쟁 문제와 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여기저기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의 사령부 김정은 너 반드시 너 죽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 태세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거는 미국하고 뭐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반드시 평양을 공격하도록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수단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다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그 무기, 우리의 군사력을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도록 우리가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히 까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핵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된다. 여전히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된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 아웅다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지난 연말에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뭐 군사회담 이것도 가지자 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계속 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적대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화 채널은 열어놓는 이유는 서로 오해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사이에도 그런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너희들 까불면 반드시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는 태세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서로 오해를 해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대화 채널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그런 돌출적인 발언들, 남한을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그냥 적대 국가다, 교전 중인 적대 국가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그 배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